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2살인 경기도 주민이자 예비 서울 시민입니다. 제가 예비 서울 시민이라고 표현을 한 이유는 바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신혼집을 차릴 곳이 서울이기 때문인데요. 쭉 초중고 그리고 대학까지 이곳에서 나오고 나서 취직을 한 후에도 출퇴근을 하며 살았던 제가 결혼을 하게 되면서 도시 이동을 살다 처음 해보게 되어 상당히 준비할 것도 많고 생각도 많았었습니다. 그 생각 중에는 결혼과 새 도시에 대한 새 출발이라는 설렘 혹은 기대감도 많이 있었고요. 그와 동시에 제가 지금 사연을 쓰는 이유인 걱정과 불편함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차근차근 사연을 적어나가 보겠으니 화내시면서라도 재밌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내에서 만난 남자친구와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희는 같은 부서에서 같은 사원으로 입사를 한 입사 동기이며 지금껏 내내 같은 사무실 내에서 일을 하며 매일같이 보고 있는 사이예요. 뭐 처음이야 다들 똑같겠지만 저도 회사 입사를 하고 나서 일 적응하고 욕심나는 마음 채워보겠다고 의욕이 불타서는 거의 일만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입사 몇 년 차가 되어보니 여전히 일에 시달리는 현대판 노예 처지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주변을 둘러보게 되더라고요. 모이는 돈으로 내가 좋아할 만한 옷도 사고 가방도 사고 차도 사고 출퇴근하는 거리가 너무 스트레스라서 초년생 치고는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자가용을 빨리 구매할 수 있었고 그 덕에 친구들 한두 명 태워다가 근교 드라이브를 나가며 나름의 재미와 취미생활을 해가며 즐겁게 지냈습니다. 부모님의 집에서 같이 사는 처지였다 보니 제가 따로 살림살이에 돈을 써야 할 일은 전혀 없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출을 왕창하며 살긴 살았지만 돈을 제법 모으기도 했었습니다. 저희 엄마랑 아빠는 두 분 모두 같은 직종에서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셨고 나중에 은퇴 후 나올 연금도 두 분이서 함께 떠버린 데다가 지금 경기도 부근에 빌라 하나 지어놓고 월세를 받으면서 부업 겸 재테크를 두고 계시는 분들이셨기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은 전혀 없는 집안입니다. 저는 위로 오빠가 있는데 독신으로 살고자 하는 회사원이며 오빠가 부모님 빌라 관리부터 재테크 관리를 배워가면서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거의 가족들 사랑만 먹고 사는 딸내미예요. 그런데 제가 무슨 이유에서였는지 모르겠지만 같이 입사하고 한 사무실에서 보던 제 남자친구한테 어떠한 계기 없이 사랑에 빠져버렸어요. 뭐 남녀가 눈 맞는데 무슨 특별한 계기가 있는 게 더 웃기겠지만 아무튼 정말 매일같이 보면서도 아무 감정이 없었는데 순간적으로 어? 하면서 심장이 쿵 하더니 급기야 쿵쾅쿵쾅 대면서 떨리기 시작하더라고요. 홧김에 고백을 해버렸고 정말 홧김에 남자친구도 저와 같은 마음이었는지 확답을 오케이로 해버린 바람에 저희는 얼렁뚱땅 입사일에 연애를 제대로 못해보고 살다가 연애를 하게 되었어요. 뭐 돈 벌려고 회사를 다니는데 뭐 좋을 거 있다고 사랑을 하나 싶어서 연애는 당연히 어느 하나 눈치채지 못하게 정말 비밀로 꼭 유지를 하면서 철통보안을 지며 살았습니다. 퇴근하고도 이왕이면 회사의 정반대편의 장소에서 데이트를 즐겨 했고요. 매일 평일에 만나는데도 주말이면 주말이라고 또 만나서 데이트를 했네요. 처음에는 제 차로 파주나 영종도 쪽으로 드라이브를 가기도 했었고 나중에 남자친구가 차를 사고 나서 거의 저를 먼저 데리러 왔기 때문에 남자친구 차를 타고서도 여기저기 잘도 여행을 다녔습니다. 30을 넘겨가면서까지 연애를 하고 있었다 보니 자연스럽게 결혼 얘기를 하게 되었어요. 워낙 요즘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고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해서 그간 씀씀이를 보나 차나 옷차림을 봐도 절대로 돈이 없으면 없지 많아 보이지 않던 남자친구에게 먼저 결혼 얘기를 꺼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30이 넘기고 주변 친구들 중에서 결혼하는 애들이 많아지다 보니 여러 번 결혼식장에 가는 모습을 남자친구가 보게 되었고 제가 남의 식장에 갈 때마다 부럽다는 표정을 엄청 심하게 지었는데 한두 번 정도 남친이 먼저 부러워? 너도 하면 되지 하면서 저를 떠보더라고요. 그때부터 작년까지 쭉 저를 떠보면서 간해보던 남친도 저와 함께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강해진 건지 자연스레 서로의 가족들에게 소개를 하거나 가족 모임에 참석할래? 하는 질문을 건네보이면서 함께 모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저는 저희 엄마 생신 때 처음으로 남자친구를 데려갔고 남자친구는
자기 생일 때 자기 자취방에 가족들을 부를 건데 함께 오라고 해서 작년 9월에 저도 처음 인사를 드리게 되었어요. 남친의 자취방은 굉장히 작습니다. 오피스텔이긴 한데 복층이지만 위층은 아예 사람이 설 수 없는 크기라서 저도 몇 번 올라가 본 적이 없고, 아래층에는 팔을 벌려도 그것보다 짧은 주방 하나, 화장실, 그리고 거실 공간이 함께 있어요. 남자친구가 시부모님이랑 하나 있는 누나를 불렀고, 저는 회사 마치고 곧바로 출발한다고 했지만 10분 정도 늦게 도착을 했는데요. 들어가는 길에 전날 미리 사놓은 남친 케이크까지 들고서는 도착을 했더니 그 첫 만남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네요. 정말 제 또래로 보이는 여자, 그러니까 저에게 예비 형님이신께서 들어오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시고는 대박! 이렇게 늦는다고? 라고 하더군요. 제가 어디서 놀다 온 것도 아니고 회사 퇴근하자마자 오늘 지 생일이라고 반차 쓰고 집에 먼저 간 남자친구 없이 혼자서 불이 나게 케이크 들고 달려왔더니만 처음 보는 사람한테 한다는 말이 늦었다고 핀잔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속으로 나 찍혔나 보다 하는 마음으로 얼굴에는 땀이 흐르는데 숨을 헐떡이며 겨우 숨을 고른 채 들어갔더니 AB 시부모님의 표정도 그닥 좋지 못했어요. 왠지 좋게 보고 싶은데 옆에서 신우이가 먼저 초를 치는 말을 해댄 바람에 기분이 센 것 같았습니다. 옆에서 남자친구는 일 끝나고 오면 이거보다 늦어야 하는 게 정상인데 뛰어와서 이렇게 일찍 도착한 거야 하면서 느지막이 제 편을 들어줬고, 그제서야 AB 시아버지부터 시어머니까지 일하는데 생일 축하하러 온다고 고생이 많았다면서 저를 맞이해 주셨어요. 하지만 그 와중에도 AB 시누이는 바로 통성명을 하고 말을 놓더니 이내 제가 사들고 간 케이크를 낚아채듯이 가져가서는 소를 꽂으면서 케이크는 예쁜 거 사왔네. 센스는 있는 애인가 봐. 라고 말을 하더군요. 네, 이 모든 말들은 제가 바로 눈앞에 있는 상황에서 벌어진 말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제가 다 기분이 민망하고 황당한 것을 꾸역꾸역 참고 있었고요. 첫 만남부터 말을 놓더니 저를 평가하란 듯이 말을 뱉어내는 그 특유의 재수없는 말투가 참 짜증이 나고 싫었지만 더 참기로 했어요. 저는 남자친구가 좋았고 우리는 결혼을 할 것 같은데 굳이 예비 시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날 신우이는 밤이 늦은 시간까지 약 3시간 정도의 시간 동안 별 얘기를 다 했습니다. 제가 경기도에 사는지라 다음날 출근하기 위해서 다시 회사로 가서 제 차를 끌고 집으로 가야 했어요. 그래서 오래 있을 수는 없었고 남자친구들과 생일상을 먹은 뒤에 남자친구가 저를 회사 앞까지 바래다주고 제가 회사에서 제 차로 옮겨 타려고 했는데 집에 가야 할 시간이 다가올 때쯤 예비 신우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일도 하고 연애도 하고 두 마리 다 잡으려 하다가 하나 놓치면 큰일 난다고. 일을 그만두던지 연애를 그만두던지 하라고 말입니다. 자기는 평생 바쁜 동생을 잘 케어해줄 수 있는 현모양처 같은 여자를 원했는데 딱 봐도 바빠 보이는 제가 그리 적절하지 않다는 것 같다면서 벌써부터 저한테 일을 그만둘 생각은 없냐고 물어보는데 정말 한숨이 턱 하고 나오더라고요. 이건 뭐 남친을 통해서 짐작조차 못했던 신우의 모습이었던지라 제가 뭐라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둘 다 일을 하면서 사내 커플로 만났는데 그 좋은 회사를 둘이 같이 다니고 있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인데 그만두라니요. 왜 자기 동생한테는 그만두고 제가 돈을 벌어올 테니 집에서 내조나 하라고 시키지 않고 저한테 그만두란 소리를 하는 건지 의아했습니다. 그날 저는 일만큼은 제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라며 단호하게 일을 그만둘 일이 없다는 말을 했고 문제가 된다면 이건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 걱정을 해야 할 문제라면서 당장에 걱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식으로 확실히 말을 했어요. 그 바람에 신우이의 표정이 좀 썩어가는 듯해 보이긴 했지만 뭐 상관없었습니다. 옆에서 부모님도 수긍하시는 듯 고개를 끄덕이고 계셨고 그 상황에서 자기 말에 대꾸를 했다며 기분 나빠하는 건 예비 신우밖에 없었으니까요. 굉장히 뭘 덜 닦은 듯한 기분이 드는 첫 만남을 끝으로 한동안은 가족들을 만날 일이 없다가 남편과 정식으로 결혼 얘기가 오고 가며 상견례를 준비하기 전에 두 번 더 시댁 식구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서울에 살고 계셨지만 저희 회사와는 거리가 상당히 먼 곳에 살고 계셔서 남편이 쭉 자취를 해왔는데요. 그때는 주말을 맞아서 작정하고 남편의 집으로 처음 찾아가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는 경기도에서도
거의 반대 방향 끝자락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약속 2시간 전에 혹시 몰라 제 차를 타고 출발을 했습니다. 집에 도착을 하고 나니 거의 정시간에 도착을 했더라고요. 마중 나온 남자친구의 도움을 받아 주차 자리에 주차를 했는데 거기가 생각보다 외진 골목이어서 차를 들여오기도 많이 힘들었고 또 남편네 집이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딱히 없는 다세대 집이었기 때문에 자리가 비는 곳에 일단 주차를 해야만 했습니다. 한마디로 자리 주인이 나타나면 저는 언제든 자리를 비켜줘야 하는 상황이었고 제가 걱정을 하니 남자친구는 나는 평소에 매일같이 겪는 일이야 하면서 전혀 개의치를 않아 하더라고요. 그렇게 시댁에 들어갔는데 정말 처참했습니다. 식구가 넷인데 방이 2개뿐인 집이었는지라 아예 성별로 나눠서 어머님과 시누이 그리고 아버님과 남자친구가 방을 함께 쓰고 있었고요. 그마저도 방마다 남친은 남친대로 시누이는 시누이대로 옷이 너무 많아서 방 안에 한 면이 옷으로만 꽉 차 있어서 제대로 구경해볼 만한 인테리어나 뷰가 하나도 없었어요. 남자친구의 가정 형편이 좋지 못한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이 정도로 저희 집과 차이가 나고 열악한 모습을 직접 보고 나니 저도 제가 사람이라 그런지 정말 심란하더라고요. 바깥 제 차 걱정에 집안에서는 집 걱정에 아휴 최대한 놀라지 않은 척을 하려고 해맑게 웃으면서 인사를 드리고 자리에 앉아 그냥 어떻게 지냈었는지 일에 대해서도 이것저것 얘기를 나누면서 안부를 나눴습니다. 여기서 일 얘기는 시아버지가 자꾸 먼저 물어보셔서 제가 대답을 해드린 것이고요. 저는 가족들 안부를 여쭈면서 코로나 얘기 그리고 저희 부모님도 거의 조심하느라 집안에서 갇혀 지내는 정도라는 그런 정말 평범한 얘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누이는 저번과 달리 인사를 잘해줬는데 남자친구가 차 가져왔는데 주차할 곳이 마땅찮았어 하면서 제가 차를 가져왔던 소리를 했을 때부터 뭔가 뼈를 통하더니 시아버지의 질문에 대답을 하고 있는 제 얘기를 듣더니 아빠, 얘 혼자만 일해? 그 정도 고생은 누구나 다 해. 하면서 또 저번과 다르지 않은 12조로 말을 하더군요. 제가 뭐 재택근무 없이 출퇴근을 하느라 매일 불편하지만 다행히 출퇴근은 차로 하고 있어서 전염에 대한 당장의 걱정과 위험은 덜한 편이라고 말을 했는데 그걸 듣더니 아니 그럼 지하철로 출근하는 뚜벅이는 어쩌라는 거지?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아휴, 제가 그걸 뭐 싸우자고 말을 했겠나요? 시비 걸려고 한 말이 아니라는 거 분명히 알 텐데 꼭 말을 저렇게 짜증 이빠이 나게 짓거리는 게 참 이건 뭐 누님이신지라 제가 애비 시부모님 앞에서 제대로 개길 수도 없고 말이죠. 화내는 타이밍이나 짜증내는 정도를 봐서는 제가 더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는 바쁜 사람인데다가 차까지 있다고 하니까 속이 뒤틀린 것 같았는데 이런 속이 좁은 사람인 걸 눈치채고 나니 저도 슬슬 그냥 봐주기만 해서는 안 될 존재 같다고 느껴지더라고요. 뭐 다행히도 그날은 제가 예비 시부모님과 더 많은 대화를 나눴기 때문에 신우랑은 그닥 깊은 대화를 나눌 일이 더 없었습니다. 제가 중간중간 언니는 쉬는 날에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 있으세요? 하면서 살살 기분 나쁘라고 할 일 없냐는 식으로 말을 던져보기도 했고 결혼하는데 시부모님 2분께만 잘 보이면 되는 거죠. 저희 부모님도 그 이상은 하지 말라고 하시니 제가 부모님께는 잘해드리겠습니다. 라면서 일부러 나한테 시누이나 안중에도 없는 사람이란 듯이 말을 하니 그게 또 기분이 나빴는지 한참 다같이 얘기를 나눈 자리에 껴있다가 결국 방 안에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그렇게 2번째 만남은 나름 제 속이 시원하게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3번째 만남에서 사건이 터져버렸습니다. 정말 우연찮게 제가 저희 부모님 모시고 태릉 쪽으로 지나가다가 남친의 집을 살짝 지나치게 되었는데요. 그냥 지나가는 말로 저희 엄마가 남자친구를 불러보라 하더라고요. 저 바래다 주는 겸 저희 집에 몇 번 들어간 적도 있던 남자친구는 제 연락에 바로 집에서 뛰쳐나왔고 덩달아 나오면서 급기야 시어머니를 데리고 나오는 바람에 저희가 얼떨결에 상견례를 하는 와중에 먼저 남자친구의 집에서 상견례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남친은 집이 좁은데 저희 식구를 다 들여도 괜찮냐며 저한테 눈치를 주면서 어쩌냐고 했는데 남친이 그렇게 나오니까 제가 막 더 미안하고 안쓰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은 평소로 사람 따지는 그런 무식한 분들이 아니라면서 당당하게 남친 집으로 데려갔고 가서 얼떨결에 시댁내 식구들 모두 저희 부모님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막 차를 내어오시겠다고 분주하시고
아빠는 시아버지랑 다행히 대화가 잘 통하셨는지 또래의 아저씨들이 나눌 수 있는 그냥 소소한 안부와 인사를 건네면서 나름 분위기가 화기애애했습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 이 집안에서 제가 절대로 간과하고 넘겨서는 안 되는 우리 시누이가 있었죠. 시누이는 갑자기 집안에 들어왔다면서 저희 부모님이 집안에 들어오시는 때부터 인상을 잔뜩 찡그리시더니 다 같이 인사를 나누는 와중에도 방 안에 들어가 있다가 남편이 인사드리러 나오라고 하니 억지로 누가 멱살 잡고 끌고 나오기로도 하듯이 불편하게 나와서는 시골에서 먼 걸음 하셨네요. 라고 하더군요. 어? 시골? 정말로 순간 잘못 말을 한 건 줄 알았습니다. 경기도에서 왔는데 시골이라니? 경기도에 있는 수도권 지역만 해도 분당부터 인천, 수원, 안양, 뭐 쭈르륵 있는데 이 여자는 거기가 다 산기슭에 위치한 시골인 줄로 아는가 보더군요. 순간 아빠는 귀엽다는 듯이 허허거리며 웃기만 하셨고 엄마는 네, 저희가 먼 곳에서 왔네요 하면서 웃어넘기려고 하는데 시누이가 자리 잡고 앉아서는 오는데 기차 타고 오셨어요? 라고 하더군요. 그때부터 뭔가 저희 부모님도 이게 농담인지 진심인지 뭔지 받아들이기 힘드셨는지 웃음기를 살짝씩 뺀 채로 제 차로 운전을 해서 왔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애비 신우는 너무 멀리 사시던 거 아니냐고, 서울에 좀 사시라고, 우리 부모님도 집에 초대를 해야 하지 않겠냐고 껄껄거리면서 말하더라고요. 무작정 자기 집에 온 게 부담스럽다는 말과 동시에 똑같이 우리도 너네 집에 초대받고 싶다는 것을 은연중 표현한 것 같은데 시누이는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아랑곳하지 않고서 이야, 경기도 사시는 분들이 딸내미가 차 사는데도 가만히 계세요? 저였으면 주먹으로 머리 한 대를 콱 쥐어박았을 거예요. 라면서 또 하하호호 아주 신이 났더군요. 제가 시누이를 보면서 그 차는 내가 산 게 아니라 우리 부모님이 사준 거고 경기도인데 우리 부모님은 각자 차도 가지고 계시다며 한마디를 해주려고 했지만 옆에서 지 누나가 왜 저러나 싶어서 앉아보지 못하고 있는 남자친구의 얼굴이 너무 불쌍해 보여서 참 거지 같은 장녀를 둔 집안이구나 하는 가벼운 마음을 먹은 채 대충 넘어가 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신우는 저희 엄마가 받아 마시고 있던 차와 파리바게트에서 사온 것 같은 잘린 빵 조각이 그렇게 아쉬웠는지 급기야 혼자서 속닥거린다면서 아휴 아까워 죽겠네 정말 이라고 깊은 한숨을 쉬면서 말하더라고요. 그 바람에 엄마는 먹고 있던 사람이 자기뿐이었던지라 어머 몰랐어요. 주신 건데 안 먹는 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하면서 민망한 듯 당황하시며 말을 하셨고 신우는 아니에요 라고는 말했지만 완전히 또 썩어 문드러진 표정을 지으면서 고개를 까딱거렸습니다. 끝까지 자기가 의도적으로 한 말이 아니었다며 변명이라든지 사과는 안 하더라고요. 와 진짜 제가 바로 앞에 남편만 아니었으면 저걸 확 엎어버릴까 싶어 속에서 얼마나 갈등했는지 몰라요. 엄마는 이미 그 자리가 불편해지셨고 아빠도 아빠대로 엄마의 표정을 읽고는 자리가 불편하다며 그만 대화를 나눠도 된다는 생각을 하셨는지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만 가는 게 좋겠다며 나갈 채비를 하는데 뒤에서 시누이가 저를 조용히 부르더라고요. 그리고는 한다는 말이 너네 부모님 없는 척 안 하려고 예 쓴다 라더군요. 제가요 정말 그 소리를 듣자마자 웃으면서 입가에서 욕이 튀어나오려는 걸 정말 눈으로 쏘아대면서 겨우겨우 참아내고 있었는데요. 그걸 남편이 들었는지 제가 뭐라 말을 해보기도 전에 저를 억지로 데리고 나가버렸습니다. 그 바람에 저희 엄마 아빠와 밖에서 다시 만나 얼떨결에 그 상태로 차 시동 걸고 그 집을 벗어났죠. 집에 가는 길 내내 운전을 하느라 남친한테서 오는 문자를 확인할 수 없었고 엄마도 뭔가 기분이 많이 찝찝하셨는지 가만히 창밖만 바라보셨고요. 저는 미친 듯이 밟아서 집까지 도착을 하고는 곧장 방 안에 들어가 핸드폰을 확인했는데 남친이 자기 누나가 하는 얘기를 다 들었다며 지금 집에서도 누나 입방정 가지고 난리가 났다고 하더군요. 아무래도 시부모님도 시누이가 자꾸 입으로 건방 떠는 게 예의 없어 보이고 불편하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제가 절대로 그냥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엄마랑 부모님을 건드린 쌍년을 제가 그냥 넘기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바로 그 다음날 주말에 남친에게 우리 집으로 초대를 한다고 했습니다. 엄마가 무조건 원하시는 거니까 꼭 집으로 데려오라고 말을 했고요.
저는 그 일주일 사이 동안 부모님께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라고 한 뒤 혼자서 케이터링 예약을 마쳤습니다. 집은 평소대로 엄마가 꾸며놓으신 것 자체가 너무 아름다웠던지라 별다른 것을 할 게 없었고요. 주말 오후에 남친의 차를 타고 저희 집으로 넘어오는 시누이가 자꾸만 상상이 되기 시작했어요. 제가 시누집 쪽으로 가던 길에 하나 볼 수 없었던 주상 복합단지가 우리 동네에 있는 저희 집을 포함해서 수두룩하게 있었으니까요. 이래도 경기도가 시골 아니냐는 무식한 소리를 계속 할 수 있는지, 우리 부모님이 없는 척 안 들키려고 애쓴다는 싹수 없는 소리를 해댈 수 있는지를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다는 남자친구는 경비분의 도움을 받아 건물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마중 나간다고 지하로 내려가 그분들을 맞이했고요. 오는데 별일 없었냐고 물어보는 시누이는 이미 오는 길에 충격을 받았는지 말이 없었고, 시부모님은 집이 이렇게 좋냐면서 건물이 너무 예쁘더라 하면서 들어오는 순간부터 기분이 좋아 입이 벌어지셨더라고요. 뭐 살림 넉넉한 며느리들이면 본인들 형편이 좋은 거니까 아무래도 제가 더 마음에 드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24층에 위치한 저희 집으로 쭉 올라가서 문을 여는 순간 안에서 준비한 케이터링 음식들 냄새가 맛있게 풍겨나왔어요. 들어가자마자 작은 거실과 부엌과 방 2개가 다 보였던 그 집과 달리 저희 집은 긴 복도를 지나서 거실에 나타났는데 예비 시댁 식구들을 데리고 거실로 들어가자마자 보이던 인천의 풍경이 제가 봐도 참 기가 막히더군요. 뒤에서 시누이는 이미 기가 팍 죽어서 눈 돌아가기 바쁘고, 시부모님은 부엌에 있던 저희 부모님과 바쁘게 인사를 하시는 와중에 부엌에 가득 차려져 있던 음식에 아주 입이 또 떡 벌어지셨습니다. 엄마는 자연스럽게 손을 씻으라고 화장실로 한번 안내를 하고는 다시금 부엌에 와서 음식들을 가져가며 식탁에 가서 드시라며 막 말을 전달하고 있었고요. 어머님은 화장실 한번 가는데 한참 걸렸네 하면서 집이 넓다는 걸 우회적으로 표현하시며 이런데 살아보면 소원이 없겠다며 이번에는 창가를 막 구경하며 경치를 내려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와중에 애비시누의 표정은 계속해서 똥 씹은 듯이 구겨져 가고 있었고요. 저는 일부러 시누이를 향해 아주 교묘하고 지속적으로 경기도가 무식한 사람들이 모르니까 시골이라고 하는데 여기 말고 분당도 그렇고 웬만한 사업 부자들 아니고서는 못 사는 아파트가 정말 많아요 하면서 시누이가 했던 말에 대해 반박하듯이 약을 올렸고요. 저희 집은 이것 말고도 빌라 한 채를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 월세 주고 있는데 저희 오빠가 관리하다가 귀찮으면 저한테 맡기기도 하곤 해요 하면서 아주 허세 처바른 채로 기름 둥둥 떠다니는 느끼하지만 아주 당당히 제 자랑을 해댔습니다. 너는 그런 부모 없냐는 식으로 감히 내 부모를 네가 먼저 건드렸느냐 하는 식으로 아주 꼬시다는 마음으로 신나게 제 자랑을 해대다 시누이를 향해 마지막 비수를 날렸어요. 언니, 내 방 구경해볼래요? 언니는 방 없잖아요 라고 해버렸습니다. 그러자 계속해서 부잣집 안에서 기죽어 있다가 자기 부모님은 사돈 잘 만난 것 같다고 조언만 하고 있고, 남동생은 저한테 더욱 껌뻑 죽어서 해볼래 하고 있는 와중에 자기 혼자 기가 퍽 죽어있는데 제가 지방 없는 것까지 약 올리며 방으로 오라 하니 시누이도 씩씩거리면서 저한테 뭐라 말하라는지 제 방으로 들어왔는데요. 제 방은 제가 미술작품을 보는 걸 좋아하라 해서 거의 전시관처럼 벽면에 그림들을 잔뜩 걸어놨거든요. 들어오자마자 헉하게 보여지는 화려한 작품들에 눈이 돌아가는 듯 사방을 보더니 이내 저한테 자랑 좀 그만해 하고 말을 하는 시누이를 저는 이런 건 자랑이 아니라 타고난 거야. 너 같은 애들한테는 배알이 꼴려서 자랑처럼 들리겠지만 나 같은 애들한테는 이게 그냥 삶 자체야 라면서 아주 좋다고 막 웃어 제꼈습니다. 내가 남친이랑 결혼해도 다른 사람은 다 도와줘도 너 하나만큼은 죽을 때까지 가난해서 못 벗어나도록 도움을 일절 주지 않을 거라고. 그러니 네 방 하나 못 가지고 살면서 감히 내 부모 가지고 돌먹이고 지랄 떨지 말라면서 시누이를 제 방 가운데에 세워놓고는 뱅글뱅글 돌면서 뼛속까지 가난한 년이라고 약을 올렸고요. 급기야 밖에서 저희 엄마가 밥 먹자고 부르길래 가봐. 넌 뭐 쳐다도 못 봤겠지만 호텔식 케이터링으로 특별히 불쌍한 너네 부모님 호강하시라고 시켜본 거야 라면서 어깨 한번 툭 치고 밖에 나오니 이내 제 방에서 나오던 시누이가 그냥 엄마 나 먼저 가 하면서 집을 나가버리더라고요.
나가는 것도 문을 어떻게 여는 줄을 몰라 버벅대길래 제가 뒤에서 그 꼴을 구경하고 있다가 아휴, 전자 도어락 여는 것도 모르고 여태 얼마나 힘들게 산 거야? 하면서 문을 열어주니 눈에 눈물이 가득 고여서는 그냥 후딱 나가버리더라고요. 물론 나가서 엘리베이터 기다리는 모습까지 보이게 쪽팔렸는지 겁도 없이 여기가 몇 층인 줄 알고 그냥 비상구 계단으로 문을 열고 나가버리길래 내려가는 길이 참 힘겹겠다 싶었습니다. 물론 제 속에서는 아주 통쾌하고 주제도 모른 채 꼴에 남동생 하나 뒀다고 신의지를 하려고 한 예비신우를 본격적인 상견례를 하기도 전에 완전히 물을 먹여주며 주둥이를 아예 다물어버리도록 만들어놨고요. 결국 시부모님은 지 딸이 혼자 집에 가던 말던 저희 부모님과 상견례 날짜를 잡자고 바쁘게 대화를 하셨고, 그렇게 저희는 그날 다시 모일 날짜와 장소 약속까지 다 잡아놓고는 양가 부모님의 결혼 허락을 대놓고 받아버렸습니다. 저 그 얄미운 신우이의 진짜 올케가 되게 생겼습니다. 아마 결혼하고 나서는 더 철저하게 무시를 하든지 제가 돈으로 약을 올려주면서 한 번 더 쓸데없이 콧대를 세우려고 지랄을 한다면 그 바닥난 자존심이 더 떨어질 구석이 분명 있다는 것을 다시금 알려주려고 해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40대 초반에 결혼 13년 차인 여자입니다. 살다 무교에 오로지 믿을 것이라곤 세상에 저 하나밖에 없다고 살아온 제가 아주 신출 규모하게 하늘의 뜻을 따르기로 한 정말 머선일이고 싶은 일을 사연으로 적어 보냅니다. 글이 부족해 보여도 재미있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결혼하고 13년 동안 시어머니의 사랑을 제대로 받아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피 한 방울 안 섞인 시어머니하고 정말 세상 하나밖에 없는 딸과 모녀 사이로 돈독하게 지내는 것도 웃기겠지만 적어도 남이니까 남한테 미움받는 거 싫기는 다들 매한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이왕이면 똑같은 인사를 건네더라도 둘이서 같이 고맙다고 주고받을 수 있거나 혹은 서로 마주하는 자리가 있더라도 서로 한 번씩 하나라도 챙겨주면서 각자가 적어도 관심을 받거나 보살핌 혹은 애정을 받고 있다고 느낄 수라도 있으면 좋겠는 마음이죠. 이왕이면 중간에서 남편이 난처해야 하는 일이 없도록 시어머니랑 며느리가 둘이서 꿍짝이 잘 맞아 알아서 놀아주면 더없이 좋겠고 말입니다. 하지만 저의 경우는 어째 10년이 넘는 그 시간 동안 시어머니랑 그 흔한 고부간의 정조차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일방적으로 저를 싫어해오신 저희 시어머니의 전적인 책임이었습니다. 처음 결혼하던 때 남편이 저한테 프로포즈를 어떻게 했냐면요. 내가 집을 해올 테니 넌 몸만 와라 하면서 참 박력 있게도 결혼하자는 소리를 했습니다. 저희가 연애만 거의 5년 정도 했었고 찐사랑이라고 이미 충분히 느낄 대로 느낀 때였지만 제가 경제적으로 그리 넉넉하지 못한 친정을 두고 있는 터라 쉽사리 결혼에 대한 얘기를 꺼내지 못한 상태였어요. 결혼을 하게 되면 적어도 신부가 예단이라든지 어른들 선물이라도 뭘 하나 사드려야 하는데 정말 당장에 10,000원짜리 가방 안에 사는 것조차도 저에겐 사치스러운 때였습니다. 대학은 어찌저찌 부모님께서 좋은 일 하라고 성공하려고 가진 돈을 다 쏟아부어서 보내주셨던 것이었고 때문에 대학을 다니면서도 온 집안의 생활비가 학비에 다 들어가는 바람에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면 그걸 다 엄마한테 보내주던 상황이었고요. 내내 학점 관리를 하고 알바를 하면서 하루하루를 그 흔한 커피 한 잔조차 마시러 카페를 가는 여유를 느껴보지 못한 채 살았습니다. 그래도 대학만 졸업하면 뭔가 내가 꿈꾸는 대로 카페 한번 들어가서 여유롭게 커피 한 잔을 마시는 날이 올 거라고 장담을 하면서 정말 악착같이 일을 악물고 공부하며 돈 벌며 버텼습니다. 남들보다 불쌍하고 거지같이 살았는데 더 치열하게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하늘이 도우신 건지 졸업 후 취업은 제대로 성공을 했어요. 은행에 들어가서 남들 돈 모으고 저축하는 거라도 보면서 내 돈 불려보자고 은행에 입사를 했는데 지금은 제가 연봉으로 따져보면 성과급까지 합쳐서 남편보다 정확히 1,000만원 정도 더 벌고 있는 상태입니다. 돈 10,000원에 벌벌 떠던 제가 지금은 정말 그 시절을 생각해보면 엄청난 발전을 한 상태인 것이죠. 이제는 점심때마다 카페에 들려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직접 사다 마시며 살고 있으니 제 기준에서는 일이 아무리 힘들거나 지치더라도 딱 지금처럼만 쭉 살기를 바라면서
더 욕심을 내거나 더 바랄 것이 하나도 없었답니다. 하지만 지난 젊었던 시절에는 그게 아니었어요. 취업을 하긴 했는데 출근할 때 들고 갈 만한 가방이 없어서 제가 대학 때 메고 다니던 책가방을 들고 다녔습니다. 첫 월급 받자마자 더 복 많이 들어오라고 부모님 내복 사드렸고 남은 돈 중에서 처음으로 길거리에서 파는 3만원짜리 가방을 큰맘 먹고 샀답니다. 그게 그렇게 좋아서 싸구려에 들면 들수록 빗바래져 가는 그걸 좋다고 들고 다녔었죠. 딱 그쯤 점차 돈 쓰는 것의 재미와 보람을 알게 되고 돈이 모이는 저축하는 재미도 알게 되면서 여전히 집안이 너무 어려워 모으는 족족 빠져나가는 게 훨 많았지만 그럼에도 이렇게 살다 보면 언젠가 더 큰 꿈을 키워봐도 되지 않을까 싶었던데 남편을 만났어요. 제가 일하는 곳에 고객으로 오던 사람인데 점심때마다 은행에 와서 자기 볼일을 보더니 하루는 제 쪽이 아니라 제 옆 창구로 가야 하는데 저한테 오는 손님과 번호표를 교환하더니 저한테로 오더라고요. 순간 이 사람 뭔가 싶었는데 그때 남편이 저한테 반해서 점심때마다 은행에 계좌 확인을 하러 왔었다며 좋아한다고 쪽지에 적어서 건네주더라고요. 참 영화 같기도 했고 순간 제가 무슨 로맨틱한 드라마 속의 주인공이 되어버린 줄 알았습니다. 남편은 그 근처에 직장을 다니던 평범한 회사원이었고요. 그렇게 저희는 퇴근을 하고 나면 누가 먼저 끝나더라도 중간 지점의 카페에서 만나 커피를 마시면서 수다를 떨고 시간을 보내다가 집으로 돌아가곤 했어요. 거의 매일같이 그런 식으로 데이트를 하다가 그즘 남편이 자취를 시작하면서부터 저희가 커피값 아끼자고 남편 자취방에 가서 커피를 만들어 먹거나 저녁을 먹으면서 또 오래도록 연애를 했어요. 남편과 살면서 계속해서 남편이 좋아져갔지만 제 살림살이가 그닥 나아지지 않아서 결혼 얘기를 차마 먼저 꺼내보지도 못한 채 거의 우울한 마음으로 서로를 맞이해가던데 남편은 프로포즈를 했고 빈손으로 와도 제가 좋다고 그만큼 잃고 싶지 않다고 먼저 결혼 얘기를 꺼내준 남편 앞에서 미안하고 고맙다고 펑펑 울면서 프로포즈를 받아들였어요. 하지만 돈 없이 결혼하겠다고 오는 며느리를 과연 어느 시부모님이 마냥 환영한다고 두 팔 벌려 안아주실까요? 시부모님은 남편에게 미리 저의 가정 형편에 대해서 전해 들으셨는지 처음 저희 부모님을 모시고 상견례 자리를 갔던 때부터 부모님의 얼굴을 하대하듯 스쳐 쳐다보시고 대화도 잘 나누려 하질 않으셨어요. 밥만 먹다가 결혼 준비 얘기가 나오면 그거 우리 돈 다 나가는 건데 사돈이 알아서 뭐하게요? 라는 말까지 하시면서 저희 엄마 무안을 주시는 바람에 남편과 제가 참 당황하기도 했고 전 솔직히 남편에 대한 사랑이고 뭐고 그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서려 했습니다. 내가 돈이 없으면 없지 이런 취급을 받아가며 대감집에 팔려가듯 결혼을 해야 하나 싶어서 엄마 아빠한테도 참 미안하고 서럽더라고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전개가 흘렀습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겁니다. 한순간에 아버지를 잃은 남편도 그렇고 시어머니도 그렇고 한동안 결혼 얘기를 입 밖으로 꺼내기도 힘들 만큼 모두가 정신없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힘들어한 남편은 저에게 더 많이 의지를 하게 되었고 모든 게 조금씩 정상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던 때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시어머니도 남편마저 떠난 마당에 혼자서 저에 대해 싫다고 마냥 미룰 수가 없으셨는지 결혼에 대해 그냥 해버려 하면서 덜컥 승낙을 해버리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 두 사람은 정말 100% 마음에서 우러난 시어머니 허락을 받은 게 아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후유증 혹은 불안감은 결혼 생활을 시작하면서 드러났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이 전적으로 저에게 책임이 있다고 밥 먹듯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혼식장에서도 시작하고 나서야 나타나셨던 시어머니. 결혼식이 끝나고 둘이서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인사를 드리러 갔던 날에 시어머니는 밥 생각이 없다고 저희를 그냥 돌려보내셨습니다. 저희가 당시 남편이 혼자 살고 있던 집에서 신혼집을 차리고서 가까이 있던 회사로 출퇴근을 쉽게 하고 있었는데요. 전화를 드리면 어머님이 바쁘다고 피하거나 만나는 것 자체를 거부하는 바람에 제가 남편과 함께 금요일 저녁이 되자마자 시댁으로 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머님께서 문 열고 제가 서 있는 것을 보자마자 아유 재수없어 부정타 하면서 문을 쾅 닫아버리셨습니다. 그 바람에 저와 남편은 시댁 앞에서 문전박대를 당하고 한참을 서 있으면서 시어머니 이름을 애타게 부르다가 결국 집으로 돌아갔고
나중에 시어머니가 남편한테 보내온 문자가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저 하나 때문에 시아버지 돌아가신 것도 모자라 자기까지 죽일 참이냐고 부정탄인가 집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하라고 보내셨더라고요. 그 바람에 저는 저대로 이게 왜 나 때문인지 모르겠다고 울다가 남편 돌아가시고 마음에 안 드는 며느리를 들이셔서 마음이 착잡하실 시어머니의 마음이 이해가 안 가는 것도 아니라 혼자 울다가 아주 그냥 혼자 밤을 꼴딱 새워가며 힘들어하다가 출근을 했고 그렇게 그 주로 보냈어요. 이후에 남편과 제가 거의 매주 이틀 아니 하루하루 찾아가서 시어머니께 무작정 저희야 밥 한 끼 먹어달라고 제가 밥 한 끼라도 지어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빌면서 겨우 시댁안에 들어갔고요. 시어머니는 정말로 밥 한 끼를 만들어주기만을 바라셨는지 밥을 다 차리고 나니 저는 혼자 나가라고 아들과 둘이서만 밥을 먹고 싶다고 하셔서 저는 정말로 집을 나갔어요. 그냥 시어머니가 말씀하시는 대로 독한 말을 하시며 제 마음에 빗을 꽂아도 다 제가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을 하며 따르기만 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느라 힘들었는데도 틈만 나면 시어머니의 마음을 어떻게든 열어보려고 참 부단히도 시댁 문턱을 넘나들며 찬바람 쌩쌩 불고 마음껏 무시하는 걸 다 받아들이고 참았습니다. 제가 시어머니와 처음으로 한 공간에 오래도록 있어 본 것은 다름 아닌 그로부터 2년 후 제가 아들을 낳고 난 후였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서 시어머니는 그래도 손주가 보고 싶으셨는지 병원까지 찾아와서 아이를 직접 안아보기까지 하셨어요. 아이가 제 눈에 봐도 남편을 참 많이 닮았었는데 그게 그렇게 좋으셨는지 처음 보는 애교를 부르시면서까지 아이에게 한없이 다정한 할머니시더라고요. 제 딴에는 내 아이가 복덩이구나 싶어서 아이를 계기로 시어머니와 좀 더 가까워지고자 결심을 했는데 아쉽게도 그러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시어머니는 남편 혹은 저희 아들만 보면 좋아라 하셨을 뿐 그 후에 제가 2년 차이로 딸아이도 낳았는데요. 딸아이는 병원에 오시지도 않았고 심지어 어머니 집에 가도 딸아이는 한번 안아보지를 않으셨죠. 제가 싫어서 제 딸아이까지 싫어한다는 것을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아이들과 남편도 차별을 느꼈는지 시댁에 가는 걸 굉장히 불편해했지만 저는 적어도 결혼하고 10년을 노력하고 아이들을 할머니에게 보여드리고 하면 없던 정도 생기시지 않을까 싶어서 해마다 명절은 물론이고 어머님 생신, 아버님 기일 등 주기적으로 시댁을 찾았어요. 하지만 해가 지날수록 어머님의 차별은 더욱 심해져 갔습니다. 급기야 그냥 데려오지 말라는데도 꾸역꾸역 저와 딸아이를 데리고 온다면서 남편을 향해서 욕을 한 바가지 했다가 저희 아들한테 너네 엄마가 사람도 죽이는 부정덩어리야 하면서 제 흉을 보셨고 그 바람에 남편이 애 데리고 뭐하는 짓이냐며 아들을 데리고 나가려다가 시어머니가 아들을 막 붙잡는 바람에 중간에서 애가 겁을 된통 먹고서는 한동안 시댁에 가는 걸 겁나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하시는 꼴을 보니 아이들을 더 이상 데리고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저도 그때부터 애들 생각하며 발길을 끊으려고 했는데 또 그러면 시어머니는 전화가 와서는 왜 손주 안 보여주냐면서 네가 나한테서 아들도 모자라 손주도 뺏어가려 하냐면서 부정타는 년이라고 막말을 한참 해대시는 바람에 그게 또 겁난다며 저는 쪼르륵 애들 데리고 달려가곤 했었습니다. 그러다 나중에는 아이 딸내미는 시댁에 데려가지도 않았어요. 차라리 아이에게 엄마 욕하는 험악한 할머니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것이 안 데려가서 서운해하는 것보다 훨 정서적인 면에서 나으니까요. 한 번은 저희 딸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 저 없는 사이에 이 아빠랑 오빠 손잡고서 할머니 집을 따라간 적이 있었는데요. 남편은 제가 없으면 그래도 어머님이 순수하게 아이를 받아들이실 줄 알고서 자기 딴에는 계획적으로 접근을 해본 것이었는데 집에 들어가자마자 어머님이 저희 딸을 그냥 빤히 아주 빤히 쳐다만 보셨더랍니다. 저희 아들이 뭔가 이상하다며 할머니 왜 그렇게 내 동생을 쳐다봐요? 하고 물어보니까 저거 속에 귀신이 쳐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확인을 해야 한다면서 절대 귀신이랑은 눈싸움으로 지면 안 되는 거라며 애를 그냥 무섭도록 귀신 얘기를 자꾸만 해드시면서 노려보셨다더군요. 그로 인해 저희 딸이 지 몸에 귀신 들어간 거 아니냐면서 오빠를 붙잡고 남편을 붙잡고 울고 불고 난리가 났고 아들도 동생 우는 거 보고서 왜 할머니는 내 동생한테 귀신 얘기를 하냐면서 얼싸안고 울고 진짜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광경이었다더군요. 남편이 겨우 그 상황에서 애들을 데리고 시댁을 나오면서
상황은 일단락이 되었고 집에 오자마자 아들이 할머니하고 있었던 일을 다 설명해 주느라 저는 상황을 전해 듣게 되었고요. 남편이랑은 그날 정말 치고받고만 않았을 뿐 죽이겠다는 심정으로 싸웠네요. 왜 나 하나 때문에 우리 딸이 애 취급도 못 받고 귀신 취급을 받고 있냐면서 당신은 당신 딸이 그런 취급받는 걸 도망치는 걸로만 해결을 하냐면서 따지기도 했고 이렇게 힘들고 사람 취급 못 받고 살 줄 알았으면 나 그냥 애초에 결혼을 안 했을 거라며 지금 나 혼자 벌어먹고 살아도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왜 내가 이 고생을 하냐며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남편한테 해대면서 남편 가슴에 붓을 박았습니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시어머니가 하는 말과 행동들이 너무 당연시 여겨질 것만 같아서 제가 어떻게든 그 짓을 남편한테 따져야 했습니다. 그때부터는 제가 아예 지친다면서 시댁으로 발길을 완전히 끊어버렸고 저희 딸과 아들이 누구보다 그걸 좋아라 했습니다. 남편은 자식된 도리는 해야 하지 않겠냐며 혼자서 명절 때만 잠깐 시댁을 왔다 갔다만 하는 정도였고요. 그런데요, 참 이게 코로나로 사람 심리가 뒤바뀐 것인지 갈 수 있을 땐 그렇게 오지 말라고 하더니 정부에서 가지 말라고 해서 정말 못 가는 상황이 되어버리니 왜 안 오니? 하면서 저희를 찾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말입니다. 처음엔 당연히 남편하고 아들만 찾는 건 줄 알고 남편한테 아들이라도 데리고 다녀오라고 했는데 남편의 말로는 시어머니가 저희를 다 같이 불렀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이제서야 드디어 마음속에 있던 저에 대한 앙금이 풀리셨나 싶어서 정말 너무너무 기쁘고 들떴습니다. 그 오랜 시간을 모진 말을 들어가며 부정타는 취급, 사람 아닌 취급을 당했었는데도 시어머니의 오라는 말 한마디에 모든 앙금이 사르르 녹아버리더군요. 그래서 이번에 시댁에 갔습니다. 같은 서울 땅이라 뭐 어디 이동하고 말 것도 없이 그냥 드라이브 겸 차로 조금 움직이며 금세 도착하는 거리였습니다. 그렇게 도착을 해서 딸아이 손은 일부러 아빠가 잡게 하고 저는 아들 손을 꼭 잡고 넷이서 설렌다며 다 같이 애마냥 좋아라 시댁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전 분명히 봤어요. 시어머니가 남편 손에 잡힌 딸내미를 보더니 표정이 똥 씹은 것 마냥 뚱해져서는 급기야 너 왜 애를 데려? 라고 말씀을 하시다가 뒤에서 나타난 저를 보더니 까고 있던 귤껍질을 저희 쪽으로 던지시면서 나가 부정타 이것들아! 황무당이라도 불러서 구판이라도 해야 저것들이 안 오지! 하며 소리를 지르신 겁니다. 급기야 어머님은 제 속에서 낳은 딸내미가 이미 집안에 들어와 있자 그게 불결하다면서 부엌에서 소금 한 바가지를 퍼다가 그 어린애 몸으로 쫙쫙 뿌려버리셨습니다. 순식간에 애는 울고 아들도 울고 남편은 딸내미한테 소금을 뿌렸다며 시어머니를 향해 달려들고 저는 애들 껴안고 데리고 나오고 말도 못해요. 다시 글로 그 상황을 적으려니 심장이 후달려서 눈앞이 깜깜하네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내내 저희 딸아이는 엄마 품에 꼭 안겨서는 자기가 뭐 잘못했냐고 할머니는 왜 자기를 싫어하냐며 물어보는데 제가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애 앞에서 웬만하면 강해 보이려고 안으려고 했는데 딸아이 말 한마디에 그냥 눈물이 쪼르륵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내 시어머니의 정도로 넘은 행실에 열이 받아 제정신으로 살 수가 없었던 저희 심리 상태도 충분히 이해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저는 도저히 당하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자꾸만 제가 시아버지를 돌아가시게 했다면서 집안에 불운한 기운을 들여왔다고 잴 수가 없다 하시는데 시아버지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게 어떻게 제 잘못이냐고요. 남편은 결혼하고 나서 은행원이 저한테 돈 맡겨놓고 전보다 저축도 잘하고 사는 것도 훨 안정적이게 되었다며 오히려 결혼을 1000번만번 잘했다고 하고 있고 저는 저대로 결혼하고서도 직장에서 승진도 꾸준히 했고 친정에 돈을 보내드리며 장녀로서 해야 할 의무도 다하며 마음 씩씩하게 잘 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애들도 엄마 아빠 말 잘 들으며 순하게 커주고 있어서 더 바랄 것이 없는 지금인데 자꾸만 옆에서 긁어 부스럼을 만들며 한바탕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드는 시어머니가 오히려 저희에겐 악귀이고 불운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제 딸한테 아직 초등학교 졸업도 안 한 이 어린애한테 소금 테러라니. 무당 불러서 구판하고 쫓아내려 한 시어머니의 콧대를 완전히 납작하게 해줘서 제가 더 이상 쉬운 며느리도 아니고 내 새끼도 함부로 대할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걸 분명하게 일러줘야겠더라고요. 저는 그날 온 가족들을 집으로 보내놓고 혼자 패딩으로 꽁꽁 싸매고서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제가 종교를 믿지 않아서 어디다 당장 도움을 구해야 할지 몰랐지만 무작정 생각나는 대로 우리 아파트 마당 버리자 분회장님 집으로 찾아 들어갔습니다.
아는 무당 있냐고. 저렴한 무당 아무나 소개해달라고 하니 고녀 회장님이 무슨 일이냐고 이유를 물어보시다가 제가 그간 겪은 10년치 시집살이를 고발하니 고녀 회장님은 씩씩거리면서 뭐 그런 옆편네가 다 있냐고 저희 시어머니 욕을 같이 해주며 자신이 잠보러 가는 무당을 소개해줬어요. 저는 그 무당의 연락처를 받아내고 돈을 더블로 드리겠다며 연휴지만 다음날 바로 고판을 좀 버려달라고. 저희 시어머니 집에서요. 시어머니가 문을 열자마자 밀쳐내고 집 안으로 쳐들어가서는 무당은 무당대로 준비해온 고판 재료들을 가지고 온 집안에 깔아놓더니 급기야 제가 부탁한 대로 말도 안 되는 글씨가 적힌 부적 100장을 만들어 오셔서는 집안 곳곳에 그 부적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그냥 뭘 모르는 제가 한눈에 봐도 이 집에 귀신이 안 들러붙으면 이상할 정도인 듯 아주 으스스하고 불결해 죽겠는 정도로 집안 가득 시뻘건 부적을 붙였고 기겁을 하며 바라보고 있던 시어머니는 급기야 저한테 네가 기어코 푸르는 몰고 온다 하면서 사람 아닌 취급을 또 하시는데 그게 또 재수가 없는 바람에 저는 바로 시장하세요 라고 무당한테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러자 무당은 기다렸다는 듯이 온몸을 흔들어대면서 시어머니를 향해 들고 있던 부채를 치켜 올리더니 어깨를 막 내리치기 시작하면서 물러나라 와 하면서 귀신 들러붙은 사람한테 고판을 지르는 것 마냥 흉내를 냈습니다. 그 바람에 시어머니는 나한테 무슨 짓이냐고 막 방 안으로 도망가고 베란다로 뛰쳐가고 그런 시어머니의 뒤를 용케도 따라잡은 무당은 지체할 것 없이 부채로 내리치면서 급기야 호주머니에서 꺼낸 방울을 들고 막 머리채를 흔들면서 악기야 물러가라 하며 삿대질을 시어머니를 향해 하는데요. 그 종소리는 제가 들어도 정말 오싹하더라고요. 그 와중에 무당은 칼이 어딨더라? 하고는 들고 온 가방으로 걸어가는데 뒤에서 시어머니가 무당 다리를 붙잡고는 참으세요 라고 빌더군요. TV에서 보는 그 작두를 생각했는지 막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우리 집에서 이러지 말아요. 하면서 무당 아래 매달려서 한참 끙끙거리시는데 그 와중에 무당이 가방 안에서 꺼낸 건 바로 장난감 칼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시겁했다가 그 칼을 보고는 여태 상황 파악을 못하시다가 자기 눈을 의심하며 칼을 쳐다보더니 그제서야 이것들이 장난하는 걸 알고 긴장이 풀렸는지 풀린 다리로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고요. 저는 무당이랑 같이 짐 챙겼습니다. 여전히 집안에는 한가득 부적이 붙여있고 완전히 귀신이 와도 무섭다고 못 들어올 정도로 으스스하고 신내림 받을 듯한 분위기였는데 부적은 어머님이 알아서 떼세요. 소원대로 저는 무당불로 곧 해드렸습니다. 또 그 소리 하면 그때는 귀신 불러오라고 고판 버릴 거니까 각오 단단히 하세요. 하고는 깔깔거리며 무당과 현관 밖에서까지 웃음소리를 내다가 임무 수행 완료했다며 동고래를 마치고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시어머니는 남편한테 문자로 다시는 안 와도 된다. 나 혼자 죽을 테니 제발 너희들은 집에 오지 말아주라. 라고 애원할 테니 부탁이라고 문자를 보내셨고 무슨 일이 있었냐는 남편을 대신해서 제가 대신 답장을 해 어머님 감사합니다 라고 한 줄 답장을 했네요. 덕분에 저는 시어머니 코를 답장하게 해주고는 더 이상 얼굴 보고 사과할 것도 없이 인연을 완전히 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당분간은 남편도 자식들 상처받은 것에 화가 단단히 난 바람에 어머님은 정말로 우리 식구 얼굴 한번 못 보고 한동안은 사셔야 할 것 같네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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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7살 여자이고 디자인 전공을 하고 현재 남편과 함께 작은 디자인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일거리는 코로나를 겪으면서도 꾸준히 평소대로 차질 없이 들어왔고 현재 남편과는 업무 분담을 칼같이 하는지라 저는 그냥 월급만 받고만 하는 정도이지만 사업은 잘 돼가는 듯 해요. 저희 딸도 저희 부부와 마찬가지로 디자인을 전공하여 작년에 대학에 들어갔고 앞으로도 딸이 원한다면 함께 일할 의향이 있어서 딸과 함께 돈을 번다는 기대로 부풀어 사는 평범한 아줌마입니다. 딸과의 관계가 애틋한 만큼 저 또한 저희 엄마와의 모녀 관계가 애틋한 편이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과거형으로 언급한 이유는 다름 아닌 저희 어머니께서 1년 전에 지병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이에요. 제 아무리 어릴 적에 사소한 것으로 엄마한테 대들었고 싸우기도 정말 말도 안 되게 많이 싸우면서 마음에 금이 가고 상처를 받은 적도 많았지만 그럼에도
저희 엄마는 평생을 제 옆에서 함께 오래도록 살아주면서 저와 이렇게 알콩달콩 싸우기도 하고 화해도 하면서 돈독한 모녀 관계를 이어가 주실 줄 알았습니다. 감히 다른 지인들이 돌아가시거나 친구가 부모님을 다 여의었을 때도 저만큼은 미련하게 우리 부모님은 다 내가 검은 머리가 파뿌리 되는 때까지 곁에 함께 있어 주실 거라는 걸 당연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자신감이었는지 엄마가 가끔씩 두통이 너무 심하다고 알아 누우실 때에도 몸 안에 피가 모자란데 생리 때마다 피를 내뱉으니 더 어지러운 거라며 그만 투덜대라는 닥달을 했고, 엄마가 폐경을 겪으실 때에도 감히 폐경이 다가온 줄도 모른 채 그냥 엄마가 왜 저렇게 민감하시고 얼굴을 붉히시나 싶어서 제가 기분 좀 풀고 살라면서 엄마한테 억지로 밖에 나가보라 그러고 억지로 운동을 하라고 밖으로 실제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뭘 몰랐던 것 치고는 너무 무지했고 무식했고 무관심으로 일관했던 저였어요. 큰딸이라고 저를 늘 친구처럼 대하려 하셨지만 성격이 너무 반대여서 부딪히기도 자주 부딪혔던 엄마는 저를 키우기가 너무 힘들고 벅찼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엄마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제가 상처받은 것들이 먼저 생각난 바람에 엄마도 잘못했었어 라는 말들을 던져가면서 엄마의 가슴에 비스도 여러 번 꽂았습니다. 성인이 되고 아이를 낳아 내가 엄마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내 새끼가 먼저이고 내 새끼 돌보느라 정신이 없이 행복해하느라 내 엄마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를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연락이 없던 엄마가 오랜만에 연락을 하면 딸이 되어 애교 좀 부려보고 사랑한다고 한마디를 좀 먼저 꺼냈으면 좋았을 텐데 뭐가 그리 낯뜨겁고 부끄러웠는지 왜 전화를 했냐며 퉁명스럽게 말을 건네버린 듯 했었고요. 엄마가 보고 싶다고 집에 한번 아이를 데리고 놀러오라며 부탁을 하셔도 당장의 일이 너무 바쁘고 돈 버느라 정신이 없었던 나머지 다음에 라고 약속을 미루고 반복하면서 엄마 얼굴을 1년에 2번 어쩔 땐 한 번 정도 보면서 참 남들보다 못하게 지냈어요. 돈을 더 많이 버는 것이 내 아이를 위해서 그리고 내 부모를 위해서 효도를 하는 것이라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남편과 일을 시작하면서 점점 더 일이 많아지고 힘들기도 많이 힘들었지만 그만큼 돈이 더 벌리니까 더 기분이 좋았고 그렇게 번 돈으로 우리 딸뿐만 아니라 저희 엄마 아빠도 근사한 크루즈 여행이라도 보내드리면서 호강을 시켜드릴 상상에 늘 행복했습니다. 실제로 저는 함께 참석을 하진 않았지만 부모님은 효도관광을 보내드린다고 제주도도 여러 번 보내드렸었고 2분이서만 여행사 끼고서 일본이나 동남아 쪽으로 여행을 보내드리기도 했었어요. 2분께 비행기를 태워드렸다는 자체만으로도 저는 딸의 의무를 굉장히 잘하고 있는 중이라며 제대로 효도다운 효도를 하고 있는 중이라며 내심 으쓱거려 대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전 그때까지만 해도 진짜 우리 부모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정작 우리 부모님이 원하셨던 것은 우리 엄마가 원했던 것은 비행기를 태워서 근사한 외국으로 관광을 시켜주는 게 아니라 딸과 함께 2손 꼭 잡고 집 앞 공원에서라도 하루 10분이라도 산책을 해보는 것이었는데 저는 그 쉽고도 저렴한 소원을 결국 엄마 돌아가시는 날까지 들어드리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 소박한 엄마의 바람을 엄마가 남겨주신 일기장을 통해서 비로소 알게 되었고요. 후회를 하자니 이미 엄마는 너무 상태가 악화되어 중환자실에 꼼짝없이 누워만 계셨고 제발 깨어나서 함께 산책을 하자고 빌면 빌수록 엄마의 건강은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악화가 되어버렸죠. 그리고 결국 엄마는 끝내 딸내미와 함께 산책 한번 해보지를 못하고 그냥 그대로 유언조차 제대로 남기지도 못한 채 호흡기를 단 채로 병원 중환자실에서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날은 설을 앞둔 일주일 전쯤이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설을 지내기 전에 항상 엄마의 제사를 차리는 날이 찾아왔죠. 엄마를 잘 돌봐드리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한동안 저는 일을 제대로 할 수도 없었어요. 돌아가신 엄마를 다시 살려내려며 애먼 남편한테 화풀이를 해보기도 했고 남편도 제가 너무 걱정이 되었는지 일을 하지 못하게 하면서 제가 진정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줬어요. 엄마 때문에 정신이 말이 아니게 혼란스러웠을 텐데도 딸내미는 수험 생활을 잘 견뎌줬고 저도 빠른 시간은 아니었지만 최대한 마음 추스리고서 일상으로 되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산 사람은 어떻게든 사라진다고 하더니 정말 그렇게 엄마 없는 세상에 익숙해져 가는 제 자신이 가끔 정말 원망스럽기도 했지만 저 때문에 더 힘들어하는 아빠를 보니 저도 더 이상 울기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엄마가 돌아가신 해에 저는 당연히 시댁도 가지 못했고요. 다만 제가 경황이 너무 없어서 잘 몰랐는데 저희 엄마 상 치르는 동안에 저희 시댁에서 아무도 찾아오지를 않으셨더라고요. 제가 울다 지쳐서 잠시 눈을 붙였을 때라도 다녀가신 줄 알았더니 나중에 알게 된 건 저희 시부모님이 아무도 저희 엄마 장례식에 오지를 않았어요. 이 사실을 정말 몇 달이 지나고서야 우연히 저희 외삼촌께서 친정에 다 같이 모여 술을 마시다가 경우가 없는 분들이다 라며 말씀을 해주셔서 알게 되었고 그제서야 남편도 저한테 이씨쭈꾸를 하더라고요. 본인들이 설날 제사를 앞두고서 재수없게 상 치르러 가는 게 맞나 싶어 고민을 하다가 못 오신 것 같다고 말입니다. 본인도 여러 번 오시라 말씀을 드리고 화까지 냈는데 시고분도 고집이 너무 세서 자기가 어쩔 수 없었다고 말이죠. 제가 그날부터 거의 잠을 못 잤어요. 시부모님에 대한 원망 때문에요. 니들이 한 명씩 지금 당장 죽더라도 절대로 우리 아빠한테 장례식장에 찾아오란 말을 안 할 거라는 다짐까지 해가면서 너무 섭섭해서 추석이 다가올 때까지 두 분에 대한 원망이 거의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리고 시댁이 찾아가게 된 그해 추석, 지금도 크게 달라진 건 없지만 그 당시는 코로나 때문에 정말 말이 아닌 시국이었잖아요. 안 그래도 가뜩이나 시댁에 열이 받아 있는 상태에서 코로나 시국에 굳이 나까지 위험하게 시댁에 가야 하나 싶어서 전화를 드려서 못 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노발대발하면서 네가 뭔데 시집에 못 온다는 말을 하냐면서 친정에서 그렇게 배웠냐고 하시더군요. 돌아가신 엄마를 욕보이는 것 같아 제 행실에 후회가 되면서도 그와 동시에 저희 엄마 돌아가신 줄 뻔히 아시면서 아무렇지 않게 친정에서 그리 배웠냐고 고인을 욕보이는 시어머니의 말씀도 제 상식선에서는 쉽사리 이해하고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습니다. 어머님, 저희 엄마 돌아가셨는데 그런 식으로 언급하지 마세요. 다시는. 하면서 제가 목소리를 깔고 그딴 식으로 말을 왜 하냐는 말투로 쏘아대니 어머님은 그제서야 아, 너희 엄마 돌아가셨지? 하면서 몰랐다고 하시더군요. 순간 이 할망구가 노망이라도 든 줄 알았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지 싶어 생각을 해보니 그냥 사람 자체가 상식을 넘어서 아주 무식이 줄줄 흐르더군요. 기분이 더 나빠져서는 그제서야 어머님, 저희 엄마 장례식 때 두 분 다 오지도 않으셨다면서요? 라고 뒤늦게 화를 내봤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아주 뻔뻔히 생각할 시간도 가지지 않은 채 그냥 툭 하고 뱉어내시더라고요. 우리가 장례식에 갔다가 우리 조상 제사를 지낼 수도 없는데 거길 뭐 좋다고 가니? 하고 말입니다. 사돈이 돌아가셨다는데 장례식에 간다는 기본적인 상식조차 제사를 핑계로 대며 무시를 하는 시어머니의 태도가 절대로 정상적이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와중에 지 조상도 아닌 지 남편의 제사 지낼 걱정을 하면서 우리 엄마 장례식에 왜 가냐고 뻔뻔하게 대답하는 시어머니와 더 이상 얘기를 하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도 이 시국에 위험하게 시댁에 가서 제사를 왜 지내냐면서 추석엔 시댁에 안 간다는 말을 한 채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날부터 추석까지 시부모님은 번갈아 가면서 저희 남편한테 전화를 해댔어요. 이번 추석에 정말 안 오면 자식이고 뭐고 인연을 다 끊어버리겠다는 소리를 해대면서 반드시 추석에 집에 오라고 하셨으나 제가 끝까지 안 간다고 남편한테 확실하게 경고의 목소리를 날렸고 정 난감하면 너 혼자 다녀오라고 해서 남편이 결국은 혼자 시댁에 가긴 했습니다. 집에서 부모님이 번갈아 가며 오라고 닥달을 하는 걸 남편은 차마 무시할 수 없었나 보더라고요. 뭐 저도 억지로 천류는 맞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시댁에 간다는 남편을 굳이 가지 말라고 말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시어머니는 저한테 친히 문자를 보내셔서는 네가 조상 모시는 걸 거부하면 네 자식 앞날 깜깜할 거다 라는 식으로 경고의 말을 하셨는데요. 뭐 우리 엄마 제사도 안 온 인간의 악담을 귀담아 들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했던지라 아주 간단하게 황당하다며 웃어넘길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래봬도 그 정도의 짬밥은 되는 며느리였어요. 그러다 올 설이 또 다가왔습니다. 제게는 시댁을 가야 하는지 그래서 시댁의 조상을 모셔야 하는지의 문제보다도 우리 엄마가 돌아가신 지
벌써 한 해가 지나버렸구나 하는 생각 때문에 더 생각이 많은 시기였습니다. 2021년이 되자마자 남들은 새해가 찾아왔다고 설레고 기쁘다는 소리를 해대는데, 그래서 새해를 맞아 폭죽도 터뜨리고 TV에서도 축하한다는 소리가 막 여기저기 들려오는데 저는 도저히 기뻐할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가 세상에 없는 사람이 된 지 1년이 되어가는 중이라는 사실이 목구멍을 턱 막히게 해버리면서 갑자기 숨 쉬는 게 힘겨워지기도 했고, 실제로 호흡곤란에 스트레스가 겹쳐서 제가 응급실에 실려간 적도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코로나 중증 환자가 아니면서 환자 취급을 받고 코로나 검사도 받았었답니다. 아무튼 얼마 전 저희 엄마의 기일이었고요. 아빠와 저, 그리고 엄마 형제들과 친척분들이 다 같이 모이셨고, 저희 남편도 저 따라 참석을 해서는 기일을 잘 치러드렸습니다. 제사상에 올리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지만 엄마가 좋아하시는 미역국도 끓였고, 엄마가 좋아하시는 수정과도 집에서 전날 정성스럽게 만들어서는 상에다 올려드렸어요. 그냥 모두가 다 아직 믿기지 않는다는 식으로 엄마의 제사상 앞에서 하염없이 울고 보고 싶다고 애달픈 고백을 하면서 기일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한바탕 울고 나서 정신이 없는 상태로 곧장 올서를 맞았어요. 남편이 작년에 안 갔으니 올해는 그래도 얼굴이라도 비추며 인사는 드려야 하지 않겠냐고. 자기도 자기 부모님이 그렇게 인사도 제대로 못 받으신 채 한순간에 떠나버리시면 너무 슬플 것 같다면서 저한테 애원을 하는데, 제 감정이 입이 되어 남편을 너무나도 잘 이해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막말을 했던 시어머니의 진상 떨던 모습을 까마득히 잊은 채 시댁에 가고자 나름의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은 그간 해왔던 것처럼 미리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려서 이번에 뭘 챙겨가야 하냐고, 뭘 미리 만들어가면 좋을지 연락을 드리려고 했어요. 보통은 과일을 제가 싱싱하게 제사 전에 사가는 편이지만 시어머니가 본인 스케줄과 기분에 따라서 만들고 싶은 음식을 미리 만들어 놓는 바람에 제가 미리 연락을 드려야 일을 분담하기가 편했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전화를 드리며 이번 설에는 남편과 함께 갈 예정이라고 말을 하니 시어머니는 "네 자식은 아직 앞날이 멀쩡하니?" 하면서 대답을 하셨습니다. 네, 지난 추석 때 제사를 지내러 시댁에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저한테 제 딸의 앞날이 깜깜할 거라는 악담을 퍼부으셨던 시어머니가 아직 그걸 기억하시고는 진짜로 내 딸, 그러니까 본인의 손녀되는 아이의 앞날이 궁금하다고 물어보시더군요. 이거 완전 인간 말종이더라고요. 어머님, 본인 손녀가 앞날이 꼬였으면 좋으시겠어요? 하면서 너무하다는 듯이 말씀을 드리니 어머님은 "넌 우리 조상이 너 하나 때문에 우리까지 미워하면 좋겠니?" 하면서 죽은 사람들 심상이 뭐 그리 대단한지 그걸 먼저 신경 쓰라는 듯이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슬프고도 억울하고 분하고 너무너무 제 감정이 울컥거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어머님은 먼저 전화를 끊으시면서 말하시길, "너 니네 엄마 기일 지냈지? 에휴, 남의 제사를 먼저 지내면 어떡하니, 재수없게. 이번 설에 집에 오지 마라, 재수없으니까." 라고 말입니다. 그때 저희 딸내미가 옆에서 제가 할머니와 통화하는 거 다 듣고 있었는데요. 제가 전화를 끊으며 울먹거리니 애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엄마, 왜 엄마의 엄마가 재수없는 취급을 당하고 있는데 가만히 듣고만 있어?" 라고 말입니다. 그러고 보니 작년 추석과 다를 거 없이 이번에도 우리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이유만으로 재수없는 취급을 시어머니로부터 당하고 있는데, 저는 무시하는 게 답이라는 식으로 그걸 그냥 듣고만 있거나 한 귀로 흘려드리려고만 했지, 제대로 나서서 맞서고 욕을 한바탕 해줄 생각을 못하고 있었더라고요. 하늘에서 우리 엄마가 이 꼴을 보면 얼마나 속이 뒤집히시고 억울해서 천불이 나실지. 그래서 그냥 설날에 시댁에 가고자 결심을 했습니다. 가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할 말을 하고 다시는 우리 엄마 제사를 가지고 재수가 없다느니, 그래서 시댁에 오지도 말라는 취급을 당하지 않게 하고자 생각을 고쳐먹었어요. 그리고 설이 되어 아무것도 상황을 모르던 남편과 함께 시댁으로 갔습니다. 남편한테 저도 꼭 참석을 해서 마음을 추스리고 싶다면서 예상보다 하루 늦게 제사를 지내는 당일에 시댁에 도착하도록 했어요. 시댁에 도착을 하자마자 시어머니랑 남편 혼자 저번 추석 때처럼 찾아온 줄 알고 "아들" 하면서 나오다가
차 안에서 함께 나오는 저와 손녀의 얼굴을 보더니 뭘 못 볼 거 본 사람 마냥 인상을 확 찡그리더라고요. 그러더니 아우 재수없게 왜 왔냐고 하면서 짜증나 죽겠다는 듯이 두 손을 막 허벅지에 갖다 때리면서 화를 내는데 그 바람에 저희 딸이 나서서 할머니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하면서 억한 마음에 화를 내버리고야 말았습니다. 자기 딴에는 엄마를 보호하고자 저 대신에 할머니한테 화를 내버린 것 같은데 제가 고마워하려는 와중에 남편이 할머니가 아무리 막 하셔도 예의를 갖추라면서 저희 딸을 막 나무라더라고요. 그 바람에 딸도 아빠한테 혼이 나니 기분 나쁘고 기는 죽고 화는 계속 나서 저를 보며 한없이 씩씩거리고 있었고요. 딸내미 마음이 어떨지 너무나도 잘 알겠는 이 상황. 제가 엄마가 돼서 우리 엄마 욕까지 보이게 하더니 급기야 내 딸내미 속까지 긁어버리고 있구나 싶어서 순간적으로 어찌나 열불이 터지던지요. 남편을 향해 바라보면서 이 새끼야 내 딸한테 말 함부로 하지마 확 진짜? 하면서 욕만 안 했을 뿐 이미 욕이 되바라지게 나왔다는 표정을 지어 보이면서 다가가니 남편이 저한테 쫄아 뒷걸음을 치려다 여보 그런 뜻이 아니라 하면서 말리는데 시어머니는 잘한다 여자가 재수없게 남편한테 소리나 지르고 하면서 또 재수가 없다는 타령을 해대셨습니다. 남편이 자기 엄마 입에서 튀어나오는 소리를 어떻게든 막겠다고 막 엄마 좀 하면서 소리를 질렀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 와중에 밖에서 여기저기 소란이 나자 시댁 안에 있던 친척분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하셨어요. 무슨 일이냐고 밖에 나왔다가 저랑 손녀까지 있는 걸 보고는 왔냐? 하면서 손을 흔드는 시아버지는 뭔가 상황이 되게 어색하고 의아하고 굳이 안 와도 되는데 왔다는 듯이 저를 무의미한 표정으로 쳐다보셨습니다. 친척분들한테도 저희 엄마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며칠 전에 제사를 지내 재수가 없다는 걸 이미 다 말했는지 친척분들 또한 쟤네 엄마 돌아가셨다고 하지 않았어? 하면서 남의 집 제사 먼저 지내고 온 애가 왜 우리 집에 와 있는 거냐면서 제사 안 지내도 되니 돌아가란 말을 궁시렁거리면서 제 귀로 다 들리도록 말을 하시더라고요. 이야 이제 하다하다 시어머니 시아버지를 넘어서 일가 친척들이 아주 작당을 해서는 제가 재수 온 붙은 며느리 마냥 가라는 식으로 말을 하는데 저는 이미 청개구리 심보이고 어떻게든 시어머니 엿을 먹여주고자 반대로 행동을 하기로 마음을 먹은 상태였습니다. 이내 남편이 분위기를 어떻게든 무마해보겠다고 억지로 웃어 보이면서 저희 왔어요 하면서 친척분들께 말을 건네는데 저도 똑같이 웃어 보였습니다. 아주 미친년처럼 그 분위기 속에서 아무렇지 않게 저희 왔습니다 하면서 분위기를 몰아서 시어머니께 섬뜩한 웃음을 기분 나쁘게 지어 보이고는 시어머니를 이내 지나쳐서 친척들의 틈을 뚫고 시댁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이내 제 눈앞에 보이던 제사상을 아직 준비를 하고 있었는지 부엌에서 마저 상을 옮기고 있는 어르신들 틈에서 저도 같이 제가 할게요 하면서 도와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재수가 없다고 자꾸만 곁눈질을 하면서 저를 쳐다보는 시부모님과 어르신들 틈에서 딸내미는 제가 도대체 왜 이런 취급을 받으면서도 제사상을 차리고 있는지를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듯이 한켠에서 팔짱을 낀 채 서 있었고 남편도 제가 도대체 왜 이렇게 잠잠하게 제사를 도와주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듯이 한켠에서 저를 입 떡 벌린 채 눈치를 보며 어른들께 인사를 나누고 있었는데요. 아랑곳하지 않고 제사 음식들을 제사상 위에 올려뒀습니다. 하나 둘 시골분들이 정성스레 만들어 놓았을 제사 음식들을 상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은 뒤에 모든 게 다 제자리에 얹혀지고서 제사만 올리는 데는 완성의 단계에 이르렀을 때에 제가 탄식과 함께 밖으로 나가서 현관에서 신발을 도로 신은 뒤 쩌벅쩌벅 안으로 다시 들어와서는 곧바로 지체 없이 제사상 위로 향했습니다. 제가 제사상에 위에 두 발을 딛고 올라선 것입니다. 그리고는 기다렸다는 듯이 시엄마가 준비하고 제가 손수 상 위에 옮긴 그 제사 음식들 그리고 그 외의 그릇들까지 제가 모두 다 정말 작정했다는 듯이 신발을 신은 채로 뻥뻥 차버리면서 음식들을 거실 사방으로 튕겨 까버렸습니다. 온 집안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려고 모여있는 와중에 며느리가 제사상 위에 올라가서 음식들을 발로 까버리고 상다리 부러지라고 신발을 신은 채로 혼자 아슬아슬한 중심을 잡은 채 발로 쿵쿵 거리기까지 하더니
급기야 상다리 하나가 부러져 와장창창 소리를 커다랗게 내면서 바닥으로 움직이며 탁자며 중심 못 잡고 사방으로 떨어져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는 뒷목 잡고 쓰러지를 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재수가 없다니까 하면서 남편한테 저 끄집어 내려오게 하라고 등짝을 후려치며 끌어내는데 남편은 저의 행동에 정신을 못 차리고 가만히 충격받아 서 있더군요. 그 뒤에서 저희 딸은 엄마 잘한다는 중이라며 같이 제 리듬에 맞춰 웃기다고 구경하다 급기야 핸드폰으로 사진까지 찍었고 저는 제 발로 시댁을 걸어 나왔고요. 시어머니한테는 재수없는 며느리는 이만 퇴장합니다. 앞으로 다시는 당신들 조상 제사는 안 지낼 테니 추석에도 며느리 없이 제사 지내세요. 라는 말씀을 건네드렸고요. 이내 저희 친정엄마를 이 상황에서 제대로 기려보고자 이제야 저희 엄마가 하늘에서 마음 편히 저 잘했다고 칭찬해 주실 것 같네요. 라는 말을 시댁 식구들에게 큰 소리로 말하고는 딸내미 손 잡고 나왔습니다. 죄송하다고 연신 인사를 드리던 남편은 저한테 차키를 뺏긴 채 이대로 정말 떠날 거냐고 하소연하듯 매달렸지만 너도 그런 식으로 마누라 챙길 거라면 나랑 차라리 이혼하고 너 혼자 네 조상 깔끔하게 모시라며 욕을 한 바가지 해버리니 그럴 일은 없다면서 자기가 운전석으로 가서 차를 몰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딸이랑 뒤에서 마음 추스리며 진정하라고 했고요. 그렇게 저는 엄마의 기일도 완벽하게 챙겨드렸고 엄마를 모욕한 시부모와 그들의 조상들 엿도 먹인 뒤에 유유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시댁은 난리가 났고 남편이 이혼당할 것 같다고 구라를 치면서 제발 지금은 조용히 입 다물고 있으라 하니 시부모는 미친년처럼 난리친 며느리가 이젠 아들을 이혼남까지 만들어버리려 한다면서 입을 진짜로 꾹 다물어 버렸어요. 그 바람에 조금 더 일찍 명절을 끝내버린 저희 집은 집에서 주말 내내 휴식을 취하면서 힐링을 하고 있답니다. 여러분들의 설은 어떠셨나요? 저는 사연 쓴 김에 자랑 좀 할게요. 저희 설은 이번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쭉 이렇게 힐링한 채 집에서 가만히 지내면 쉴 것 같아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